논거를 갖고 설득을 하고 한편으로는 정적에 해당되는 좌파하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싸우고 한편으로 국민을 설득을 하자. 그렇게 하면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누적되면은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순탄대로로 간다. 이겁니다, 보면. 그래서 그게 쉬운 건 아닌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경제학자의 어떤 그런 자격을 오셨지만은, 지식에 오셨지만 우리는 전사다라는 공유된 그런 강철 대우의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그 심포가 너무 양이 많으면요, 좀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뭐 다른 데 많이 계시니까 또 찾아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시퀀스를 따라서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주어진 건 뭐냐면 현상에 대한 어떤, 그래서 분석이죠, 보면. 그래서 살 얼음판을 이제 걷는 경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탈출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 원인을 좀 봐야 되겠죠. 따라서 처음 발전하다 보니까 어드밴티지가 있어가지고 왜 여기까지 왔고 지금 문제는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기를 살 얼음판 경제 상황 탈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컨텐츠가 성장률 관리가 아닌 보조 개혁과 경제 운영 정상화를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네, 보시겠는데요. 그 뒤 이거 좀 도와주시면, 네, 좀 파워포인트, 네, 그거 좀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외국 기관에 비치인 우리나라 경제 그 상황이 안 좋아요. 보면 여기 이제 네, 좀 멀리 좀 보시고 그러시면 자세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슬라이드 미끄러지고 있어요. 세계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왼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디테일이 있는데 보면은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제 다른 우리나라를 빼는 것은 세계 평균적으로 이렇게 상승인데 우리나라가 왜 그런가 보면은 이제 좀 제조업 중심에 우리가 있죠, 보면은. 그래서 무역이 조금 신통치 않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또 약간 침체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요. 여기 상저, 그 다음에 하고를 얘기하는데 이게 희망사항이죠, 보면. 이게 인과관계입니까? 상저면 그 다음에 하고가 됩니까? 전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희망사항을 너무나 조금 마치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보시더라도 좋은 건 없어요, 사실은. 어디를 보시더라도. 반도체 금방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간 리오프닝이요. 이것도 사실 미진의 효과가 보면요. 그 다음에 현재 내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이 쌓여있죠. 이런 것들이 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리가 보면 수출을 해서 경제를 건설해 봤는데 최근에 보면은 15개월 만에 이제 적자에서 탈출을 했는데 이것이 기조가 돼서 탄탄한 어떤 흑자 기조로 갈지 아직은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말씀드린 대로 상저 하고가 이것이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왜 그런가를 좀 보세요, 보면. 이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이게 바로 왜곡된 경제 철학에 비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그 예전에 보면은 이제 미안하지만은 사실은 이 경제라는 걸 보면 연속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뭔가 사람을 바꾸고 뭐 새로운 어떤 결과를 가지면 되는데 경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심리고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된 겁니다. 따라서 이 정부는 공교롭게도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22년 5월 10일 새로운 태양이 떴는데 그 태양의 햇빛이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나쁜 유산을 이제 받았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경제 차이가 올린데 또 다 하는 거, 이 사회 보죠, 보면.
어떻게 보면 기회는 평등하고요. 과정 공정하고 경제의 결과는 정의롭다.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첫 출발부터 보면 사실 미사역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호소에 지나지 않은 거죠, 보면요.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면 늘 얘기하듯이 좋은 거를 다 연결한 거죠. 치타 허리에다가 독수리 날개에다가 코끼리 다리를 붙일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괴물을 희구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결과의 정의라는 걸 제일 잘못 해석한 거죠. 만약에 과정이 공정하고 그 전에 기회가 평등했다면 있는 그들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평등적으로 이끌고 간 것이 결정적으로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은 간단해요. 그리고 보면은 한국 경제가 지향하는 바 한마디로 애니슨과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을 빼면 나머지는 우리가 배울 수 있어 없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 지우는 그런 소화적인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 운영을 정상화하는 길,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애니슨과 문재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좀 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나라 119조 1항, 119조 2항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잊혀진 119조 1항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결국은 경제 관하고 경제 사고가 이것이 성과를 결정하더라고요. 투자, 금리,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퍼스펙티브냐, 그 다음에 어떤 식의 어떤 그 사고냐, 이게 이제 성과를 결정하는데 결과적 평등을 갖다가 이거를 결과적 정의를 해석한 나머지 국가 개입주의가 지금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자처한 거고 국가가 고용주가 되겠다 이런 다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실종되고 국가만 남은 거죠. 국가 이것이 만약에 민족이 아니라면 하나의 이제 상징이고 추상인데 어떤 면에서는 허수아비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냐 오른쪽 보시면요. 문정부 초반 2년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보면요. 세계 4개 정부를 비교했다 보면 4개의 국계를 다 넘쳤습니다. 성장률은 뭐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 근대가 악화되고 재정 지출 보다 더 많은 이제 수입 이제 재정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해서 이제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런 것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패착을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를 보세요 보면요. 이거 이제 좀 요약을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일자리 창출을 놓고요. 정부하고 민간이 싸웠어요 보면요. 경선했습니다. 정부가 플레이어로 들어온 겁니다. 플레이어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경쟁에서 족족 민간이 지고 정부가 이겼어요. 그 마디마디마다 정부가 이길수록 일자리 질은 계약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존은 타성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안 좋죠. 정책을 합리화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증스러운 그런 합리화죠. 그래서 세금에 도네이트를 하는, 세금에 기여를 하는 그런 40대 제조업 일자리하고 세금으로 만든 60대 30대 일자리가 등가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사실은 참 양심불량의 그런 이제 자기 합리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보시면요. 지역 지물을 살피지 않고요. 사전에 입력된 대로 지금 했어요. 일단은 정권을 잡으면은 지역 지물을 살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해 스폿을 봐야 되죠. 스로우, 웨이트, 트레이트, 어플리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머릿속에 꽉꽉 담아놓은 거를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거죠. 그야말로 지역 지물을 살피지 않고 사전에 입력된 좌파적인 정책관 이걸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우리 이제 거기 바로 지금 위에 또 지나가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 때 보면요. 사실 경기 순환 과정에서 피크에 있었어요. 따라서 곧 내려가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려갈 걸 준비를 안 하고 앞으로 계속 피크가 될 걸 생각하고 또 피크 인거를 또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나서 한 거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버킷리스트죠. 최저임금은 처음부터 올릴 생각이었죠. 근데 경기가 나빠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올린다? 넌센스죠. 또는 뭡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세금을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증세에 대해서는 미리 지역 지물을 살피지 않고 처음부터 머릿속에는 전부 다 증세로 가득 찼어요. 부자 증세로 합리화했죠. 부자는 증세해야 됩니다. 부자 절세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자 증세, 그 중에서 소득세보다도 법인세 올린 것이 치명적입니다. 거기에 보시다시피 보면요. 그러면은 OECD하고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뭐 세수액을 볼 수는 없는 거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을 보면 결코 이 당시에 법인세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 그 당시 보면 우리나라가 OECD나 뭐 미국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가 부족한 건 아니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9월 공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확증 평양, 그러니까 직권만 해봐라. 최저임금 다락같이 올린다, 민생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부자 절세였다, 말이 안 된다, 부자 증세해야 된다. 이걸 갖다 뭐예요? 이걸 옮겼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보세요. 2017년에 집권했잖아요. 그래갖고 집권하자마자 2017년 내내 정지 작업을 한 것이 최저임금 올리는 정지 작업을 했죠. 법인세를 갖다 올리는 정지 작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2018년에 드디어 그 꿈에 그리던 두 개 버킷리스트를 채웠습니다. 하나 뭐죠? 최저임금을 진짜 원하는 만큼 올렸고 또 뭐죠? 원하는 만큼 부자 증세를 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 것.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확증 편향의 결과가 2018년도에 한미 경제 성장률 역전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뭐를 가르느냐? 미국의 트럼프는 경제를 풀어줬고 우리는 옥조였고 트럼프는 법인세를 내렸고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 차이가 이런 식으로 한미 간의 성장률 역전으로 나타났다. 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보면은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 규모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보다 성장률이 빨리 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보면 이제 시장의 의인화. 그 탐욕이죠, 탐욕. 아니면 부동산 보겠잖아요. 그 부동산의 어떤 탐욕, 시장의 의인화. 어떻게 시장이 의인화가 되니까 이건 그게 아니죠. 소위 말해서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그 참상이 바로 뭐냐면은 참 절묘한데 이상하게 노란 색깔을 보세요, 노란 색깔. 여기 보시면은 사파 정부가 들어오는 족족 부동산 가격이 아주 올라갑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시장하고 싸워서 그런 거죠, 보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싸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참 지금 보면은 저 시대에 그런 얘기가 되어버렸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기를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런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망언보다도 지적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요. 대통령이 되면 디테일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최소한도 경제가 어디 굴러가야 되는가 원리에 대해서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제일 어려운 걸 갖다 제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뭡니까? 이거 뭡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오른쪽 보세요. 금리를 쭉쭉 내렸잖아요. 따라서 그 김현미 장관이 23번에 그런 마사지를 하는 것보다도 금리를 좀 올렸어야 되는 거죠. 유동성을 조절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좀 커졌나. 이게 보면은 GDP 대비하는 거죠. GDP를 근거로 놓고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주택 가격이 총額딱 분자를 놨을 때 그것이 지금 뭡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너무나 커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거품이죠. 거품. 역도 선수가 평소에 70kg 들었는데 자기가 그걸 착각을 하고 130kg까지 시도한 거예요.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정밀한 일을 하더라도 무너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서하지 못할 게 뭐냐면 욜로입니다. You only live once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역다면은 원리가 한 번 좋은 거죠. 외상적이요. 그렇죠. 그래, 뭐 없으니까. 그런데 국가 이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이건 용서하지 못할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게, 기업, 정부 다 같이 돈을 아껴 써야 되는 거는 공통된 거예요. 그런데 국가라고 국가의 어떤 대리인으로 정부를 하고 그다음 나는 책임자니까 내가 좌지우지해야 된다 해서 욜로식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른쪽에 보다시피 보면은 문재인하고 그다음에 또 앞에 있는 두 정부의 그 부채 증가 합을 봤어요. 이명박 플러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증가된 국가부채 D1 그것보다도 문재인 정부 혼자 때 부채 증가 D1입니다. 그것을 더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욜로가 된 거죠. You only live once. 내일이 없다는 거죠. 내일이 없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 보시면요. 보니까 경제 철칙이 있더라고요. 하이로에 보면요. 그건 뭐 뻔해요. 재정 적자하고 부가 고차하고 경제 성장력 간의 관계, 이거는요, 철칙이더라고요. 중력 가속도가 있잖아요. 9.8m 스퀘어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고대나 중대나 중세나 현대는 똑같아요. 9.81.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적도나 뭐 북극이나 무슨 뭐 온대는 다 똑같이 9.8m 스퀘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거는요, 재정 적자하고 부가 고차하고 경제 성장률 간의 관계는 이거는 철칙이다. 제가 이제 그 근거를 말씀드리기 뭐냐면은 이제 OECD 경험을 갖다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쓴 게 있는데 2020에서 2023년까지 14년 동안에 OECD 지금 34개국을 대상으로 실정 분석한 결과예요. 그럼 우리가 다 상식적인 얘기해 보면 GDP 대비 적자가 쌓이면 국가 부채가 누중이 되는 거고 국가 부채가 커지면 성장률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상식한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짓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네,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가면 뭐냐면 이제 왼쪽 그림에서 축의 왼쪽, 그러니까 X축 왼쪽 가시면 이제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되면 왼쪽으로 가면요. 그러면 거기에 세로축에 뭐죠? 국가 부채가 늘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적자를 편성하면 국가 부채가 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보면요. 국가 부채가 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따라서 이런 부산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쌓여서 국가 부채가 누적이 되고 국가 부채가 누적돼서 이것이 크라우딩 아웃을 민간 밀어내기 때문에 성장이 좀 낮아진다는 거예요. 1.4%, 1.5%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수출이 안 돼서 그것만은 아닌 사실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성장에 따라서는 뭐 좀 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요. 자전거도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5,100만이 먹고 살려면 최소한도 한 3%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 가야만. 지금 1.5%, 1.4% 되면은 사람 속도보다 사람 걷는 속도보다 느리면 자전거는 무너지는 것, 쓰러지는 것 똑같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는요 정치 승리법 취해가지고 너무 마타도를 많이 했어요. 보면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좀 디테일은 좀 불편한데 보면요 팽창 예산을 갖다가 짜면서 뭐 도대체 무슨 아무도 없어 우리가 다 막을 수 없는 승리기를 들어간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춘기 때나 할 수 있는 묵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정제되지 않은 얘기를 국가 원수가 한다는 것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죄송하지만 정신 승리법을 취해서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시했다. 그래야 되죠. 보면 그래서 왜 그러냐? 문정부 사고 체계는 있어야 될 게 없어요. 자유와 시장 그리고 개인의 부재입니다. 그 대신 뭐가 들어갔어요? 쓸데없는 뭐죠?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야말로 뭐 잘못된 뭐 규제라든 그게 다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재인 정부가 착각을 하는 게 이 지상 세계를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거죠.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상업 세계는 복잡해요. 따라서 심상정 그 의원까지 한 가지게 최저임금 뭐 벌어갖고 햄버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뭐를 우리가 놓쳤습니까? 상업 세계는 복잡했죠. 따라서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잘못이죠. 믿은 것이 잘못이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최저임금 올라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 정부를 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의 도전과 응전이 되겠는데 이겁니다. 굉장히 어려우면 제일 먼저 뭐냐면 불확실한 대외 금융 환경이에요. 아주 참 보면은 역독한 겨울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재정 책임법이 아주 간신히 통과됐죠. 이게 뭡니까? 부채한테 늘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채도 안 늘리면 뭐 디폴트 되니까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갖고 1조 3조 달러 정도의 국채를 추가 금년에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 국채로 완판이 됩니까? 미국 국채로 완판이 되냐고요. 그게 안 해보면 옛날 같지는 안 해보면 사실이요. 미국 국채 언제 완판될까? 안전자산으로서 매력도는 옛날하고 좀 달라요 보면. 그러고요. 옛날에 2008년도 미국발 서프라임 거기서는 중국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견원지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지금요. 그리고 EU하고 일본이 무슨 미국 국채를 무겁게 많이 살 수 있겠어요, 보면요.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 손치더라도 국채를 소화를 시키려면 유리하게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뭐죠? 싸게 발행해야 돼요? 그죠? 그 뭐죠? 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높아서 어떻게 될 겁니까? 연준에서 기준금리는 그건 뭐죠? 고정을 시킨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를 고정시킬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 높아지면은 일반 시중은행도 국채 금리까지 뭐예요? 쫓아갈 정도로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시는 경색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미국에 사실은 이게 부채 한도를 저기 거를 완화를 한 거를 협의를 해서 성공했다 손쉽더라도 갈 길이 되게 멀고 우리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또 보시면요, 역전세로 인한 이제 국내 쪽인데요. 국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폭된 겁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죠, 제가요. 문제의 정부 말해보면은 GDP를 근거로 놓고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 아닌 주택 가격의 시가총액을 또 분쟁이 났을 때 3.2배까지 올라갔어요. 3.2배까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전에 전세값 높았을 때 전세를 줬는데 또 유지가 될 수 없잖아요. 떨어지겠죠. 그럼 옛날 전세 높은 사람 전세를 빼줘야 되는데 지금 새로 전세를 받아서 옛날 높은 전세값을 못 빼주잖아요. 보면 그게 바로 역전세 때 치명적인 겁니다. 치명적인 게. 그럼 사실 주변에 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 FOMO, Fear of Missing Out, 그에서 그냥 영불 비트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좀 약간 좀 미련한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빚을 내서 15억짜리 집을 샀는데 9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15억을 조달하는데 상당한 적으로 부채를 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빚은 빚대로 남고 산 집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거 다 파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게 뭐예요? 부동산 문제만큼 자신 있다.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진짜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멘탈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저런 얘기. 만약에 그 국토부 장관이라면 몰라도 대통령께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현재를 탕진하고 이런 착취한 그 장본인으로서 문재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anything but 문재인이 한국 경제에 나갈 길이다 봅니다. 문재인 치사하게 유치하게 지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역전세가 그래서 이제 깡통 전세가 돼서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 금융안전보고서에서 인용을 한 건데 시나리오별로 얘기를 한 거죠. 아주 금리가 높아지고 그래서 하여튼 전세값이 뚝뚝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갖고 집값이 뚝뚝 떨어졌을 때 전세값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디폴트. 그러니까 부채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상황에서 또 부동산이니까 전세를 빼주지 못할 확률을 어떤 경수가 8%까지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더 중요한 4.4인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봐주세요. 4.4입니다. 저기 슬라이드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거기 보시면요. 노예 기록 운동장들 조정을 해야 돼.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현대적 파견환성 지금 다 아시는 거죠? 그걸 보고 제가 히포 베니스 상인의 오버를 됐어요. 정확한 비유예요, 보면. 다 아시는 거죠? 섹스피어의 희곡이죠. 베니스 상인에서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 심장에서 가까운 살 1파운드로 되어 있어요, 보면. 원전들은 심장에서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떼기 위해서 집행을 하려 했을 때 재판관이 뭘 얘기했어요? 계약서에 오로지 살만 적혀있기 때문에 1파운드 살을 떼면서 피를 한 방울에도 흘리면 안 된다라고 재판한 거죠. 따라서 상업적 이익은 보호를 하고 분쟁 조정해서 안토니오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도대체 현대적 파괴 환성심에서 이 노정희 주심이라는 괴물 같은 여자는 얘기하기를 손해배상 시 가해자별로 피해액을 개별화해서 청구하라 라는 실현 불가능한 그런 주문을 했다고요. 보면 10명이 문을 갖다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불법이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문을 갖다 넘어뜨리는데 기여를 했는지 그거를 개인별로 이걸 갖다가 분리를 해서 청구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심은 공동 불법 행위, 그 다음에 공동 책임을 규정한 민법 760조를 갖다 정면으로 규정한 거예요.
저도 사실 뭐 법은 잘 모르는데요. 명확하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이겁니다. 거기 보시면 수인,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수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로 손해로 연결되었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 이겁니다. 그럼 같이 불법 행위를 했잖아요. 연대해서. 그럼 그 사람끼리 해서 그 뭐예요? 이거를 원상복귀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갖다 뭐지? 이걸 우리가 청구해야 되는데 이걸 개인별로 갖다 분리해서 청구하라? 이거는 아니죠. 보면. 따라서 민법 760조는 우리나라 근간이에요. 우리 경제를 갖다 지키는 근간인데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관련자의 공동 책임을 갖다 이걸 명량을 갖다가 완전 없애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사교 한성심에서 이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벌써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분리해서 하라는 게 뭐냐면 이제 노란봉투법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일치가 되는 거죠. 노란봉투법에서도 책임을 갖다 개별적으로 따져서 물으라고 겁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한번 깊이 심호흡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짬짬이로 대법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협력을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들었다는 걸 보면 제가 그거를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심기를 좀 이거를 뭐죠? 뭐 읽고 그다음 그들이 뭘 바라는 걸 갖다 읽은 다음에 그걸 갖다 미리 들어준 것이 뭐냐? 판례로 들어준 것이 노정희 주심의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뭐냐면 이거는 그야말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걸 그대로 해주는 이중대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보면 하는 짓거리가 뭐 짓거리가 이중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판례를 가지고 입법을 대신할 수 있다면은 그 대법원이 입법을 갖다 초사시키는 거죠. 보면 이건 어디로 가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리인으로서 이중대가 되거나 아니면은 건방지게 대법원이 국회를 갖다 초사시키는 둘 중에 하나가 뭡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건데, 보면 이제 5번째가 있는데요. 작지만 유의한 변호가 있더라고요. 작지만. 보니까 좀 놀랐는데요. 새만금 국가 산단 투자 유지 실적이 아주 굉장히 증가됐는데, 2013년에 새만금청 설립 이후에 9년 동안에 새만금 국가 산단의 투자 유지 금액이 1.5조밖에 안 돼요. 아니, 그것도 지금 9년 동안에 1.5조죠. 근데 윤 정부 들어서 투자 유치 규모가 6.6조가 됐어요. 그럼 그건 몇 배가 된 겁니까? 4배 정도는 더 된 거 아닙니까? 4배 더 된 거죠. 그럼 이게 대단한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원칙에 충실해서 규제 완화하고, 그 다음 대일 관계 개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미 무슨 대일 관계 개선하면서까지 편중해서 뭐예요? 중국이 기울었는다고 해서 뭘 얻었습니까? 따라서 보면은 규제 완화, 그 다음에 국제관계에서 대일 관계를 갖다 청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 후퇴 준비하는 것보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민주노총이 전 요새는 좀 옛날 같지 않을지 몰라요. 거기 그 포스코가 3번 시도 끝에 포스코 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했잖아요. 그래서 탈퇴하고 나서 얘기한 게 뭐냐면 특정 집단을 위한 하부 조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겠다. 이거는 조직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노총이요. 민노총, 한노총 이제 뭐 3부 마차가 되는데, 요래 경선 오해를 이제 뭐 탈퇴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활동을 중단하니까 정만 걸어놓고 나는 거기 출석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보면요. 좀 노조가 지금 좀 아시겠지만 노조 조직률이 14%예요. 양대 노총이 14%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전체를 다 이렇게 대변하면 안 돼요. 그야말로 과잉 대표성의 시정도 이것이 노동개혁이에요. 어떻게 14%를 갖다가 세력을 가진 사람 100% 갖다 대신해서 내가 정권 휘두르니까. 따라서 과잉 대표성 시정도 노동개혁이다. MZ세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법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민노총, 한노총에 대해서는 최후를 확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약간 승마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일본이 이렇게 하면 이제 왜 이렇게 되냐. 역사가 있잖아요. 보면 경제는 연결되는 거니까. 사실은 보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나쁜 인사를 투발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전에 뭐냐면 뭐 투자, 환율 뭐 이런 것보다도 사고, 정책과 그게 더 중요하더라. 따라서 우리가 시장 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
위정자 갖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변화를 보니까 아주 마이너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규제 완화를 하니까 흑자효과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뭐 대미 대리에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마찰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서열하게 유지하니까 경제 풍풍이 돌아오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MZ세대들 우리 키워야 되겠다. 양로청 그야말로 14%가 100%를 대신하는 것 이걸 교정하는 것도 노동개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대장점이지만은 제대로 정향을 따라서 그거 가면은 어느 정도 가면서 좀 변화의 어떤 조짐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피부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뭐 초장에 좀 하고 좀 이게 잘못 리드를 했는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할 수 있는 죄다. 아주 표현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죄. 저도 이제 문재인 5년간은 글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거의 뭐 칼럼에도 내가 한 500편 이상 썼을 거예요. 쓰고 이제 최근에도 한 30편에 정리를 해가지고 또 자료 내고 그랬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 이 한마디가 정말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제가 보기에도 문재인 정부 제가 이제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경제를 붕괴시킬 목적이라는 그 외에는 답이 안 나와요. 보통 이제 거시기 정책 하면은 이제 경제가 이렇게 변동을 하면은 안 좋을 때는 경제를 더 성장시키고 경제가 너무 과열될 때는 좀 더 불안시키고 이게 거시경제학의 기본이에요. 거시경제학은 다른 말로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그러죠.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아까 우리 조동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경제가 2017년 5월 정점은 붕괴되고 있는데도 계속 이념 지향적인 정책만 하고 경기를 억누르는 정책,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줄이고 뭐 등등 그렇게 하니까 경기가 더 깔아지니까 통계청량을 경기를 해버려요. 경기에서 통계청량 새로 바꾸는 통계청량이 경기 지표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기술 순환 변동치를 새로 편제합니다. 재편제합니다. 완전히 통계를 조작한 거죠. 저는 이제 그 통계를 정말 경제학자들도 웬만한 사람 잘 모르는데 제가 워낙 통계를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조작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보였는데 그걸 가지고 경제가 이제 막 소득주 성장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건 또 거짓말입니다. 경제를 붕괴시키려고 하지 않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정책 외에도 뭐 4대강 보를 만드는 놈으로 그래가지고 가물때는 얻어두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또 농민들이 농수가 없어서 난리를 피기도 하고 말이죠. 또 무슨 뭐 해외 MB정부 때 많이 개발해서 해외 자원들을 일거에 대거 그냥 쌀값으로 매각한다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 그게 용서할 수 없는 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정말 잘 표현한 것 같고요. 윤 정부 들어서 정말 이제 경제 계획을 근본적인 계획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준 것 같은데 여기 관해서 한국경제연구원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좀 경쟁연합하고 통합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왜냐하면 한국경제연구원이 독자적인 연구를 많이 해왔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탓인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각종 기업 연구소는 거의 대외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기업 연구소 발표가 활발해서 그나마 기업 동향을 많이 파악하고 했었는데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각종 국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 꿈이 안 맞으면 나중에 국책연구원들이 몰고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국책연구원들이 용역 베이스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이 안 나오고 해서 그런 중에 한국경제연구원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합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데 이선들 박사님이 바로 거기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진행해주시면 예,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연구실 이승석입니다. 네, 토론문이 이제 PPT 슬라이드가 아니다 보니까요. 그 화면을 보시기보다는 제가 듣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 경제가 유난히 경기 충격도 크고
수출 감소 폭도 큰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경기적인 상황이 아닌 구조적인 원인에서 어떻게 비롯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타겟집을 찾지 않으면은 구조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순간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동근 교수님의 발제로부터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지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략히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의 경제 활성화 및 시장 정상화, 한마디로 시장 경제의 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 정상화. 두 번째, 경제 체질 개선 및 혁신. 지난 5년간에 우리 시장 경제가 많이 퇴색을 했는데요. 그런 체질로부터 벗어나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는 그 이행기에 혁신적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와중에서도 워낙에 경기가 피폐하기 때문에 형평성도 제고하고 또 민생을 안정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런 위기로부터 경제 안정화 및 리스크 관리,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워낙 거대 야당과의 정치 이제 분란이 좀 심각한 가운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정책을 펼칠 수는 없었죠. 게다가 또 코로나19의 여파, 그리고 전 세계적 미연준의 긴축에 따른 고금리의 영향, 미중 패권 전쟁에 따른 우리 주요 산업은 이제 수출인데, 수출 감소 여파까지 이제 겹치면서 그러니까 지난 1년의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게 확 가시화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 그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다른 무엇보다도 부동산세, 종부세 부담 정상화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임기 초반에는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했던 시점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연착륙으로 순조롭게, 아직 어려움이 다 가신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매매 시장은 이제 세제 개편이나 아니면 대출 구조 개편으로 안정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임대차 시장도 임대차 3법을 하루속히 시장 경제 체질에 맞게 개선을 해가지고 임대차 시장도 역전세난 같은 것들이 하루속히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 불균형 및 부족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그런 정책이었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아직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의 주도권을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시장 경제 체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나머지 집권 4년 동안 시장 경제 체제의 정상화 및 재건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기 동향을 보시면은 29페이지인데요. 경기 동향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기존의 1.6% 경제 성장 전망치를 1.4로 낮추는데, 이제 아까 조동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계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분기별로 한
42조에서 45조 정도를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100조를 넘은 상황입니다. 가계 부문이 그러니까 은행에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게 분기별로 50조를 더 넘게 상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비해서. 그러니까 50조만큼 가계 소비는 줄어들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자영업자 부채는 1000조가 넘었고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해가지고 뭐 줄어들기보다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가계 부분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금리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기 활성화를 해야만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그런 장기적 안목에서도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3%, 4%대 경제 성장률로 안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경기 활성화 추진 방향을 보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가계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정부에서 교육비 등 지출 부분이 큰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시켜가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줄어든 가처분 소득 이걸 좀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한두 차례 더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에 좀 신중을 기해서 가계의 그 심리 위축이 더 추가적인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 부분일 텐데요. 아무래도 생산이 시장 경제의 주축이다 보니까 기업 부분이 좀 살아나야 할 텐데 기업은 투자로부터 이제 생산이 시작된다고 볼 텐데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서 기업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만큼의 투자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좀 본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것들을 낮춰가지고 생산 활동, 그다음에 투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조를 좀 바꿔야 할 텐데 뭐 정부 혼자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야당의 협조까지 필요한 부분이어서 국민적 그 응원이 있어야지 여론이 이제 비롯된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기업 부문의 생산 활동이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불경기 중에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질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 수출 같은 경우 대중 수출이 주요 수출 중에서도 한국의 수출이 가장 감소폭이 큰 편이거든요. 미국이나 아니면은 EU보다도 대중 수출 감소폭이 우리나라의 감소폭이 제일 큰 편입니다. 대만이랑 함께 20%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지금 수출이 감소하는 바람에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에서 수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 미국에서의 증가폭이 대중 수출폭을 상쇄를 시킬 만큼 규모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 각처에서 굉장히 토론이 디스커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수출 품목의 다변화들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10년간의 주요 수출 품목을 비교를 해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수출 품목의 다변화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 품목 다변화에 목을 메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수출을 정상화시키는데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나 철강 같은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비교적 비교 우위가 있는 품목에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초격차를 벌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반기에 반도체법 통과한 내용들 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디스커션이 열심히 일어나긴 했지만 결과를 보면 그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반기 이후로는 그런 규제 완화나 아니면 기업의 지원책들이 좀 활성화되고 그 폭도 대폭 확대가 되어서 생산활동이 좀 생산과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시장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겹겹이 쌓여왔던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고 관행을 개선하는 게
지금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면에서 조동 교수님의 설명과 저의 토론 역시 배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토론 중에서 결론이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나 통화정책 여건이 상당히 여유가 없다. 결국은 규제 혁파, 규제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재정은 우리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도 지금 국가 부채가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는데 이 채무는 한국에만 있는 국가 재정법에 의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넓은 의미의 IMF가 발간한 국가 재정 통계 매뉴얼에 의한 국가 부채라는 개념, 한번더 대시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한국도 2,00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재정 여력이 전혀 없고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경기가 어렵지만은 재정을 좀 힘있게 써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통화정책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는 거지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일본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1% 금리를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미국 금리를 올리는데도 외화 유출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상시 무제한 통화 수합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혀 외화 유출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만 보고 통화정책을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미일 경제 안보 시대에 들어가면서 한국도 미국 경제에 엄청나게 중요한 미국의 경제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런 상시 무제한 통화수합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 상시 통화수합 정도를 체결을 요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만 이렇게 계속 희생을 당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두 분 발제와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